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은 주간 안보 진단 시간으로 박희락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오늘은 어떤 이슈로 안보 진단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예, 뭐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공분하셨겠지만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이제 발언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6월 말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신문에 이제 최근에 좀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이 한미 연합사가 원래 서울에 남아 있기로 했는데 평택 지역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문제. 북한의 이제 살 지원 문제, 또 스위스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개관을 한답니다. 거기 핵 방공호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이슈를 선정하셨는데 우리 박 교수님의 주간 안보 진단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공분을 일으켰던 것은 김정은이 이제 이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였고요. 북한의 화생방 무기만 빼면 우리가 강하다 그런 얘기도 했고 군사 합의서가 꼭 이행돼서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문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참 저도 군 출신입니다만 과연 군대 경력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아니라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보통 일반 시민이 아니고 국방장관을 역임한 사람이 그렇게 국가 안보를 가볍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저는 후배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 또는 뭐 국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보 상황을 낙관한다면 왜 우리 국방부는 존재하고 왜 우리 군대는 존재하느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사실 참 이게 비교하기가 부끄럽지만 6.25 전쟁 직전에 신성모 국방장관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장관도 북한은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쳐들어올 능력도 없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아침은 서울에서 먹었지만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도 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 이 산천이 전화에 시달리도록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신성무 국방장관과 송영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김정은이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하고 있다. 저는 자유민주 사상이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고모부 장성택을 재판은 말할 필요도 없고 고사총으로 쏴서 머리를 잘라서 효수했다고 그럽니다.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굶어 죽이면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고 동쪽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유민주 사상에 근접해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역대로 자유민주 사상에 같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독재자 중에서. 또 사실 북한의 핵을 포함해서 화생방만 빼면 우리가 강하다고 그러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총을 갖고 있는데 제 총만 빼면 내가 더 힘이 세.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포함해서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한 세계 동북아시아 한국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것만 빼면 우리가 강하다. 사실은 문 대통령한테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은 온갖 국민들한테 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고 북한하고 접근을 하고 북한한테 쌀도 주려고 그러고 계속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방장관 지낸 사람이 북한 핵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전형적인 wishful thinking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댓글을 좀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송영무 전 장관에 대해서 좀 옹호하고 서포트하는 댓글이 있나 좀 소개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한 300여 건 댓글 중에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뭐 남한이 공격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뭐 지원해 주겠느냐. 그런데 사실 천안함 연평도 특히 연평도는 백주 대낮에
계속 중계 방송을 하면서 포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기억에 생생합니다. 예, 생생. 그런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편 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사실은 뭐 군사 합의서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 5월 4일 날 또 9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사전 징후도 파악을 해서 대비도 하고 했을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제 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군사 합의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 군사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로서 그 이행이 안 되면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6월 말에 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4월 11일에 우리 문 대통령이 가서 요청을 했지만 확답은 안 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정부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상당한 그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 참가하는 겸해서 이렇게 오는데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또 뭐 사실 북한에 대해서 좀 양보해라. 난 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보해야 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이 핵이 문제인데 핵을 폐기하겠다고 그래야 모든 게 해결되지. 미국이 뭘 양보할 수 있고 미국이 양보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미국과 같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살아날 수 있는 방도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게 단기적으로는 북한한테 섭섭하게 들릴 수 있고 우리한테 좀 긴장을 고조시키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민족의 공존을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지난 2017년에 방문하지 못한 DMZ도 뭐 방문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아마 미국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약간은 감지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이 교포 언론인을 통해서 그런 그 논의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뭐 최소한 국방장관이라도 현 사드 기지에 가서 그 미군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임무 수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박 교수님 그 사드 기지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2년이 다 돼갔는데 지상으로 출입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그거는 정말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군사작전을 민간인들이 방해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간첩입니까? 북한 세력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을 방치한 국방장관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지상으로 가세요. 지상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세요. 예, 또 다음으로는 이제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 문제입니다. 이제 뭐 현재 합의는 이제 서울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한미연합사령관이 계속 그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작전권 그 환수를 지나치게 이제 그 서두르고 있는 우리 한국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뭐 평택에 가서도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국방을 하겠다. 그리고 그 국방의 모자라는 부분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충당을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북한이 이제 공격을 할 때 미국이 즉각적으로 이제 그 증원군을 보내서 전쟁에 참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확장 억제고 또 핵을 사용한다면 그 핵우산이 되는데요. 특히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게 미국 영토가 공격받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시민이 공격받거나 아니면 특히 미국 군대가 공격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 뭐 파주문산 지역에 미군을 배치시키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후방으로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동두천에 일부 남아있고 사실 사령부가 서울에 있는데 이것마저 사실은 이제 평택으로 갔을 때 북한이 만약 기습적으로 서울을 공격을 한다면 미군을 직접 공격 안 하는 그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미국 대통령은 직접 전쟁을 결심하지 못하고 미 의회의 승인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다시 그 미국에서 논쟁을 해서 이 참전하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또 사실 우리 뭐 군생활 하면서 우리 김 장군님이나 저도 이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을 담당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이게 수도 서울의 사수입니다. 이게 워낙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는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사실은 이제 수도권 북방에 많은 병력도 이제 그 배치시키고 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미연합사가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이 1,000만 또는 경기도까지 합치면 2,000만 되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사수한다. 또는 꼭 지켜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강도가 퇴색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있는 그 메인 포스트하고 그다음에 그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그 드래곤 힐 라치하고 그 조금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그냥 미군이 사용하도록 하자. 그가 큰 그 땅이 아니니까. 또 이제 저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금 유예하자. 뭐든지 안보를 좀 불안하게 하는 거 조금 늦추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뭐 병도 그렇습니다. 병도 우리가 다 참 확실히 나았다고 할 때까지 조금 더 약을 먹어주는 게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라는 그 어떤 자존심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그 연기함으로써 한미 간에 좀 그런 호혜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를 꺼내셨기 때문에 미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장군의 소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특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 조예가 깊으신 전문가분을 모시고 저희가 특집을 준비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쌀 지원 문제인데요. 예. 사실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진짜 북한 주민이 기하에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도와야 됩니다. 사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선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고 계속 도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5월 4일, 9일에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거리를 보시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과연 쌀을 주는 게 맞느냐? 그런데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에서는 그 쌀 주는데 호들갑 떨지 말고 뭐 좀 통 크게 해라. 그다음 뭐 시시껄렁한 묵물고 그래 하지 마라. 이게 사실은 북한이 우리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아직 그 핵무기에 관한 그런 결정은 좀 아직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동포 차원에서 좀 도와주라. 그러면 우리도 참 이 남한에 대해서는 좀 더 호혜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돼야 이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전문기관들에서도 대한민국이 대북 쌀 지원, 식량 지원을 하면 그것이 또 그 비용이 결국은 군사 장비, 군사 무기 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쌀을 이제 주더라도 저는 진짜 뭐 그 양 정도는 좀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준다 하더라도 저는 진짜 모니터링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직접 주민들이 먹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줘버리면 들으셨죠. 주민한테 줬다가 다시 다 그 반납받아서 이제 자기들 필요한 사람한테 쓴다는 거. 오히려 북한의 뭐 포갑 정권이랄까요? 그 김정일 정권의 이 통제력만 강화시켜주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이제 개관을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신문에서는 이제 핵 방공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제가 좀 이제 그 핵 방공호에 대해서 많이 좀 논문도 쓰고 그러시죠. 또 굉장히 요청도 많이 박 교수님께서 했습니다. 하여간 핵 방공호, 핵 대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글도 쓰셨습니다. 예. 그 사실 핵 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그 책을 아마 인터넷에 치시면 거기에 PDF 파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는지. 또 최근에 제가 전자북으로 만들었어요. 예. 북핵 생존 상식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사실은 조금만 알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6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뭐 90년대 이미 100%의 국민이 이제 그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30만 개 정도의 대피소가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공공 대피소도 5천 개가 넘고요. 그 가장 유명한 게 소넨베르그 터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2만 명이 2주를 생활할 수 있고 바로 들어가면은 그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위스만큼 정말 살기 좋고 네, 그렇죠. 적의 위협이 없는 나라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 나라가 그렇게 핵에 그렇죠.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군요. 그럼요. 자기들이 그 소중하게 이렇게 하는 걸 얼마나 간직하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국민들 잘 모르시겠지만 스위스는 그 징집제입니다. 19세 내 26세는 다 그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영세 중립 국가인데. 예, 영세 중립 국가인데 참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나라는 이 한두 사람 가진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최악의 상황, 핵이 터지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 통진사 외나라 갔다 돌아와서 통진사 보고랑 같습니다. 괜히 전쟁 얘기를 하면 나라가 불안할까 봐 전쟁 안 난다고 얘기한 네, 그 그렇습니다. 김성일 부사.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 국민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진급 체계를 분명하게 해서 진짜 군을 사랑하고 군의 정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장군도 되고 그다음에 총장도 되고 합참부장도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됨으로써 성령부와 같이 전 국방장관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그런 실망감을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최근 계속 평화라든지 북한과의 이제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부분, 유비무환이라는 인식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실은 우리가 바란다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엄한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또 똑똑한 사람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조금 힘들고 뭐 좀 귀찮고 그러시더라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견해를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식과 우리 손자는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방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명쾌하게 지난주에 주요한 안보 이슈 짚어주셨습니다. 장군의 소리 이제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전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 안보 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